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에서 2.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의 부진이 심화되었고 중국 등 신흥시장국에서는 경제 지표의 개선 추세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중앙은행을 포함한 일부 중앙은행에서는 정책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지속하였습니다. 글로벌 주가의 경우 미국 기업 실적의 호조,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에 힘입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유로 지역의 국가 채무 위험 국가의 국채 금리 및 CDS 프리미엄은 유로 지역 리스크 완화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유로 지역의 경기 부진 및 주요국 재정 건전화 추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이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나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성장세가 계속 미약하였습니다. 4월 중의 수출은 석유 제품 및 자동차의 일시적 생산 차질 등이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IT 제품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일 평균 수출액은 19억 3천만 달러로 전월 수준을 다소 하회하고 있습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3월 중 소매 판매가 1, 2월 중 소비를 제약하였던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의 종료, 폭설 등 특이 요인이 소멸되고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설비 및 건설 투자는 각각 일반 기계류 투자 감소 및 SOC 투자 집행 지연 등으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가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세, 엔화 약세 및 국내 지정학적 위험의 영향 등으로 상당 기간 마이너스의 GDP 갭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4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의 1.3%와 유사한 1.2%를 기록하였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5%와 비슷한 1.4%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급 측면에서 특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월 중 주택 매매 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락세가 둔화되었으며 지방에서는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고용사정은 4월 지표가 다음 주에 5월 15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3월 동향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 변수가 모두 큰 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3월 말 대비 주가와 환율이 하락하였으며 금리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주가와 환율은 국내 지정학적 위험 및 기업 실적의 악화 우려와 이에 따른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유출 상황에 주로 영향받아 변동하였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외국인 국채 선물 투자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가운데 통화정책 및 경기에 대한 기대의 변화 등에 따라 등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정부의 추경 편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이번 금리 인하와 추경 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도록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근본부터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명은 익명으로 하되 표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분이 소수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머니투데이 방송 MTN의 이대호 기자입니다. 우선은 그동안 총재님이 계속해서 그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 힘든 요인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과 관련된 금리 인하 배경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게 이미 상당히 좀 완화 기조에 있다. 그리고 돈은 많이 풀렸어도 실물 경제 동력이 되지는 못한다. 또 특히 지난달에는 하반기 물가 불안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 전망에 변화가 생긴 건지 아니면 변화가 없다면 그런 우려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큰 요인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정책 공조 관련해서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면에서는 정책 조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인도 가셔서도 정부 하느니 한 발짝씩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이 연내 추가 그 인하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조가 유지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금리 인하 타이밍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혹시 이번 금리 인하가 선제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첫 번째는 여태까지 동결 사유가 변화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타이밍이 선제적이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신 중에서 제가 지난번 얘기할 때 하반기에 물가 변화를 우려해서 당시에 동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 그러면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항상 물가에 대한 관심을 먼저 표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올해 지금 우리의 물가에 대한 전망이 현재로서는 2.3% 정도이기 때문에 물가 자체를 우려했다 하기보다는 당시에 얘기한 것은 우리의 인플레 기대 심리가 아직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정도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전제로 하고 지금 동결 사유로 얘기했던 것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25일 날인가 저희 의결문이 아니라 저희 토론된 내용이 속기록에 의사록이 제공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가지 보시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토론이 많았고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양쪽으로 갈렸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도 얘기할 때도 이제 여러분들은 몇 분은 이제 동결을 주장하셨고 몇 분은 이제 하락을 주장하셨는데 그때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추경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금리가 110bp 2009년에 올라섰다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북핵 리스크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통화 정책이 유연하게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쪽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아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이것이 의사결정의 결정적인 요인이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합니다. 지난번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 경기가 0.0, 0.3, 0.0 그다음에 그 당시로서는 0.87이 될지 9가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당초에 한국은행 조사국의 전망이 0.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터닝 포인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터닝 포인트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의결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GDP 갭이 상당 기간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린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결정이 모든 사람이 한편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양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생각할 때 그러한 변화율을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한편에서 얘기한다면 GDP 갭이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또 그거에 대한 하나의 상황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인식인데 거기엔 변화가 있느냐? 그 상황은 같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변화가 있느냐? 지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첫째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추경이라는 새로운 정부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었고 또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해서 소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중앙은행이 같이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무엇이 차이 나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ECB나 또 호주나 또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금리를 많이 변경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고려 요인이 됐었던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심리적인 요인으로서도 심리 개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의사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 공조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정책 공조는 여전히가 아니라 항상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아마 기자들 간담회 때 나온 얘기에서의 연장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 그러면 2인 삼각하는 것은 대개 가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같이 정책에 서로 보조를 맞춰 간다는 것이 그런 면은 아니고 서로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수단을 갖고 또 주어진 목적 하에서 가는데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정책 공조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항상 유효한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 한 것이 선제적인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작년 7월하고 10월 달에 우리가 금리를 2번 연속 내렸을 때 선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그러면 통화 정책에서 판단해서 했느냐? 물론 통화 정책도 지금도 완화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더욱 완화적으로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 금융시장도 다르고 각 나라의 정책 금리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특정한 통화 정책에 만 생각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일단 추경이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또 금리가 혹시 변화할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던 겁니다만 새로운 하나의 정책 협력 분위기도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 정책은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또 물론 오늘 한 것의 효과는 앞으로 6개월 1년 후까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의견을 마지막에 면밀하게 추경과 또 이 금리 정책의 효과를 검토 분석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로이터 통신의 김세미 기자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질문과 약간 비슷하게 4월에 금리 동결했을 때랑 오늘 사이에 좀 전에 말씀하신 추경이나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하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나 해외에 경제적인 달라진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뭐가 달라져서 인하를 하게 되셨는지, 네, 그리고 혹시나 N1 환율 등의 환율 변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금 유입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좀 있으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의 추경이든지 또 기타 정부 정책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 협력에 관한 타이밍 문제,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왜 지난달은 아니고 이번 달이냐 하는 것인데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와 또 국회가 협조를 해서 이것을 다 완료시켰기 때문에 뭐 지금쯤 하는 것도 가는 것도 시장에는 저희가 볼 때 중요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인데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하면 조금 전에 답을 드리면서 일단 지난달의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이 볼 때 한 방향에서만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하기보다는 여러 형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편에서는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제시하듯이 터닝 포인트는 그러니까 그 당시엔 8이라고 했습니다만 0.89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GDP 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였다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방향으로도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회에서 다들 얘기합니다만 금리를 동결해야 될 이유가 5개 있다고 한다면 인하해야 될 이유도 5개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많은 논의 끝에 저희는 이제 하나 선택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또 그거와는 다른 형태의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 경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현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한편에서는 물론 여건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든지 ECB의 또 호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다 여건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 이번에 그 선택이 지난번과 다른 것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환율이나 자금 얘기 등이 다 고려되었느냐?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고려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의 서은경 기자입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요, 엔저 대책의 일환으로 좀 볼 수 있는 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안 이제 2.6% 올해 경제 성장을 전망을 하셨었는데요. 이보다 더 낮게 될 것 같아서 좀 인하를 하신 건지 아니면 2.6보다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니까 오늘 금리 인하가 성장률 제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또 가계부채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작용 우려는 없는지요. 말씀감사합니다. 예. 우선 엔저 대책의 일환이냐, 뭐 엔저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특정 이 금리 정책을 뭐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통화 정책이 수행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 정책도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나라의 환율에 맞춰서 우리의 통화 정책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라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환율 및 다른 변수의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저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엔저가 우선 폭이 큰다는 것도 큰 문제겠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변화한다는 것도 다시 말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그러나 엔저의 현상이라는 것이 현재 이미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매우 저희가 유심히 관찰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엔저 대책 때문에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엔저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경제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2.6%보다 더 낮게 될 것 같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는 또 높이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아마 후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추경의 효과를 제가 내용을 좀 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조사국에서 만일에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의 비중이
한 6대4 정도로 된다고 치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만 그러면 1년 정도 사이에 아마 GDP가 0.3에서 0.4%포인트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금리 효과 인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앞으로 한 1년 또 그 이후를 두고 효과 나타납니다만 올해 당장만 보면 앞으로 한 하반기 한 6개월 남았습니다만 정부의 추경이 6개월 동안 고르게 지금 계획대로 다 수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또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아마 올해는 지금보다는 한 0.2%포인트는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지금 3.8%를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평가를 한다면 아마 4%를 좀 넘는 한 0.3%포인트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재로서 저희 지금 모형에 의해서 추정한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계부채의 부작용, 항상 금리를 조정할 때 걱정되는 문제가 가계부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편에서 본다 그러면 전반적인 유동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 본다 그런다면 이 가계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 DSR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일 겁니다. 지금 현재 유동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더 그야말로 우리가 걱정하는 인플레를 유발할 정도의 또 가계부채의 총량을 더 크게 만들 정도로까지 크게 유발할 거라고는 저희 현재로서는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단지 이제 가계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인데 그거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대개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1분에 있는 사람들의 가계 부담 경감을 시키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1분위가 DSR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한 16%쯤 된다면 한 1%포인트 떨어지는 것 같고 상위 계층은 좀 적습니다만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DSR이 입수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보면 한 13%쯤 됩니다. 그 13%에서 만 25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전반적으로는 0.3%포인트, 그러니까 13에서 12.7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 큰 부담이 주는 것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비례적으로 많이 줄게 된다. 그래서 1분의 경우는 아마 거의 1%포인트 정도 16.1에서 한 15.2 하여튼 거의 그 정도로 줄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지금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 전범주입니다. 금리 인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그 ECB, 호주, 인도 등등 내린 것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이렇게 주요국 은행이 내린 것에 대해서 그 글로벌 경기가 악화된 그 하나의 표상으로 보신 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다 내리는데 우리가 내리지 않으면 자본 유출에 의해서 좀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리고 또 추경에 대해서도 추경을 이미 했기 때문에, 기재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발짝을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경 규모가 생각보다 좀 적다든지 이게 이걸 좀 더 보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통계청이랑 한은의 그 1분기 그 통계가 서로 좀 엇갈리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향후 좀 수정하거나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외 없이 다 세 개씩 질문하시네요. 내가 예외가 있나 했더니 모든 분들이 질문을 세 개씩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질문이 금리 내린 것이 이제 ECB나 아까 인도, 호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린 것을 경기가 악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냐 또 자본 유출 그 하나 물어보셨고 두 번째 추경이 가다는 이유고 세 번째 통계청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ECB나 인도, 호주가 내린 것이 경제가 좀 나름대로 성장이 이상만큼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린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조금씩의 환경은 다릅니다. 인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워낙 금리가 높은 수준인 것이고 지금 호주는 3.0에서
2.75로 내린 것이고 이제 ECB는 0.75에서 0.5로 내리고 내리긴 내렸습니다만 그 수준 자체는 매우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내려올 때 어디까지 이제 과연 그 하한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서로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CB는 기초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호주는 아마 제가 볼 때 다른 그 기초통화에 들지 못한 나라 중에서는 가장 거기에 근접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호주의 경우에는 그 모든 경제가 상품 가격에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할 때 자본 유출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기초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자본 유출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해야지 이 자본에 대해서 소위 자본 유출입을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하한이라는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소위 이자율의 격차를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이 뭐 이론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아마 실증적으로 우리가 그거 함에 따라서 그 실증적이라는 것은 레벨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옆에 그 나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나갈 것이다. 제가 뭐 시간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번 과거에 말씀드린 것이 이제 실물 경제를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그 소위 실질 실효 환율이든지 실질 환율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자본 시장에서 자본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명목을 봐야 되는 것인데 이거 두 개를 봐야 되니까 뭐 한꺼번에 경기가 나빠가지고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문제와 또 자본이 유출돼 가지고 명목 변수를 가지고 움직이는 문제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는 것은 말하기다가 자꾸만 서로 말이 엉키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이거에서 되게 정확하게 이게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혼란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이 자본 유출입에 관한 문제는 아까 두 가지 하나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전하게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 있겠고 다른 하나는 소위 이자율의 격차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그 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은 뭐 나라마다 다를 것이지만 아마 조금씩은 다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정책 공조라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하고 똑같은 수준을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변화할 때는 같이 변화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추경에 관해서는 지금 아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우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의 통화의 그 상태가 완화적이냐 아니냐. 저희는 완화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더 완화적으로 만들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하해서 더 완화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추경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추경에서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이 소위 재정의 승수, 피스컬 멀티플라이가 얼마나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 금융 환경을 더 완화적으로 만들어 줌으로 해서 추경의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통계청하고 이제 하는 간의 그 통계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통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통계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엄격한 국제 기준에 따라서 GDP를 통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통계청에서는 산업 생산에 관한 광공업 생산에 관한 통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둘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냐. 우선 포괄 범위가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GDP라는 것은 이 제조업이나 광공업 외에 서비스 모든 걸 다 포괄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지난번에 제가 볼 때는 기자들한테 잘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광공업 생산은 물량 기준이고 우리는 가격 기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뭐 전화기 100대를
생산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화기 100대는 같은 100대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쓰던 전화기는 소위 피처폰이라는 거고 지금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럼 스마트폰 100대 하는 거하고 피처폰, 옛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피처폰 100대 하는 거하고 물량은 같이 100대인데 가격을 저희는 왜냐하면 개수를 세는 것은 아니고 가격을 명목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디플레이트 해가지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구조가 심하게 변할 때 지금 같은 경제 상당히 위기 상태랄까 경제가 심하게 변화할 때 또는 상품의 질이 크게 변화할 때 아까 피처폰이나 이런 그 스마트폰이 하나 예가 되겠습니다만 뭐 이런 예는 부직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아마 지난 몇십 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마 대가치가 아닌데 소위 경제 상황이 이렇게 변할 때든지 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같이 이렇게 상품의 질이 크게 변했을 때는 차별이 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통계를 해석을 해야지 왜 둘이 다르냐 하는 것은 그 통계에 대한 좀 더 많은 그 설명을 드림으로써 뭐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현성 기자입니다. 간단한 것만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확인차 여쭤보고 싶은 건데 금통위 결정이 총재님 견해와 같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설명에 따르면 내년에 4%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잠재 성장률 이상 성장이 가능한 건지 두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총재가 제가 아까 뭐라고 하냐면 한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 의견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혼자서 소수 의견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재가 거기에 한 사람이 총재가 아니냐 그 질문 같은데 그 한 사람이 뭐 지금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의사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 제가 무슨 마이너리티 뷰를 혼자서 낸다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잠재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GDP 갭이라는 걸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뭐 어려운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쓰지 않았던 많이 통용하지 않았던 겁니다만 뭐 지난 몇 년 동안은 저희 한국은행에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보다 많이 높아지는 것이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연구 분석한 결과가 잠재 성장률이 뭐 3.3에서 3.8 사이다 이런 이제 연구 분석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만일에 당초에 3.8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4.0이나 4.1이 된다 그러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것이 아니냐. 그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GDP 갭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GDP 갭이라는 것은 GDP가 우리가 한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의 총량인 겁니다. 이 총량보다 이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한 해에 조금 변함이 돼가서 GDP 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GDP 갭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껏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뛰더라도 한때 좀 천천히 뛰면 그다음에 좀 빨리 뛸 수 있는데 그러나 계속 빨리 뛸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뭐 그 정도 성장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남현입니다.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뭐 총재님께서 이번 선택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누누이 해주시는데 좀 이해가 여러 가지 오늘 설명에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일단은 아까 경제 전망 얘기하시면서 터닝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GDP 갭 얘기해 주시면서 상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경제는 어쨌든 뭐 터닝 포인트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GDP 갭 문제거든요. 한 2개월 전쯤인가 통방문구에서 마이너스 GDP 갭의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문구가 왜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총재님께서는 당초에 개수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똑같은 문구면 계속 연장이 될 거기 때문에 애초에 마이너스 GDP 갭이 있었던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의 개수를 유지한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마이너스 GDP 갭 또한 이게 과연 하방 리스크였을까? 어느 정도 지금 한은에서 좀 좋아지는 것으로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GDP 갭이 호전되면서 플러스 반전 내지는 당초 개수하고도 같았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앞뒤가 안 맞는 오늘 말씀으로는 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추경 극대화에 따른 금리 인하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 부분도 또 아까 선진국이 변할 때 같이 변해줘야 된다. 기준금리 22 인하나 뭐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 극대화 차원에서 인하를 한다면 1포인트 인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선진국의 인하 어떤 변해할 때 같이 변해줘야 된다 할 때는 그 1포인트 오늘의 한 번의 인하로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2000년 이후로 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는 1포인트로 끝난 적이 없었고요. 지금 20이나 이런 국가들도 보면 추가 인하를 벌써 예상하는 상황이 좀 많습니다. 이것 또한 총재님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뭐 추경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뭐 한 100bp 이상 뛴다 뭐 이런 우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이 발표되고 나서도 지금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기준금리랑 국고 3년물간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한 3개월간 계속 역전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한 31bp 가까이 이렇게 역전된 상황도 있었었는데요. 과연 추경에 따른 금리가 우려될 만큼 지금 시장 금리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금리를 인하를 했다는 말 또한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 우리가 상당 기간 GDP 갭이 이제 마이너스가 유지될 것이다 하면 똑같은 문장을 내놓으면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반을 생각하겠다, 뭐 1년 생각하겠다 한다 그러면 6개월 지나서도 똑같이 내놓으면 그 다음 1년은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문장을 어떤 형태로 이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때 단어를 바꾼 것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GDP 갭이라는 것이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GDP 갭하고 잠재 성장률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해는 잠재 성장률이 실질 성장보다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 GDP 갭이 플러스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GDP 갭이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정도의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 해야지 이제 GDP 갭이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계속 잠재 성장률보다 낮게 된다고 그러면서 GDP 갭을 없앨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갭을 줄이려고 그런다면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이 혼선을 주지는 않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1포인트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포인트를 하지 않고 계속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이냐. 과거에는 언제부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2009년도까지 제일 크게 추경을 할 때니까요. 그럴 때 이제 전체 소위 네트로 봤을 때 국채 발행액은 한 42조 됐습니다만 그때 추경 자체는 한 15조 9천억 할 때입니다만 그 당시에 2009년도는 2008년도부터 5.25에서 2%까지 내려갔을 때입니다. 그 내려갔을 때인데, 그러니까 그때를 아마 생각하시면 1포인트가 아니고 여러 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ECB도 한 번 아니고 또 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냐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제가 금리의 의사결정은 매월 저희가 금통을 열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앞으로 어디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옳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은 5.25에서 내려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2.5%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낮은 것이냐. 아까도 제가 앞에서 답을 하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하한 그러니까 선진국은 그러니까 기초통화를 가진 데는 이제 소위 제로 하한이라고 되겠죠. 제로 로우 바운드라는 게 0%까지 가는 것인데 나머지 나라들의 경우는 지금 특정 나라를 제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해보면 뉴질랜드가 2.5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내외 여건을 다 고려한 것이죠. 자본시장도 고려하고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과연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ECB가 하는 거하고 우리가 ECB하고 동일 성장에서 비교하기도 어렵고, 또 과거하고도 지금 동일 성장을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백BP를 얘기하신 거는 제가 지난번에 의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지난 2009년도에 351bp에서 461bp로 4월에서 8월 사이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에 110bp가 올랐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량경제학적으로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5.25%에서 2%까지 325bp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인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생겼고, 또 우리 경제가 2008년도에 0.3% 성장하다가 2009년도에 6.3% 성장하는, 그러니까 2009년도 상반기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또 국제 금융시장을 본다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장기채가 한 30bp 올라가는 그런 전반적인 국제 금융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5.9조라는 매우 큰 그 과거의 추경이라는 것은 주로 태풍이 오고 이런 것은 몇 조 했습니다만 매우 큰 것이었다. 이 네 가지가 합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어떻게 무엇이냐 이렇게 구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가지 때문에 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소화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든지 미리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공급이 늘었는데 뭐 가격의 영향이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굉장히 지금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하나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그걸 사전에 없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효과를 얘기한 것 중에 뭐 아까 지금 다른 나라의 정책 금리가 떨어진 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고려하고 이런 등등해서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중앙일보 이상열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금통위와 이번 달 금통위 결정 배경을 말씀을 들어보면 결정의 차관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결정의 배경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달 동결 결정의 근저에는 간단히 말하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또 애초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그런 성장 패스를 따라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재님, 이번 금통위 결정에서 그럼 한국은행은 경기 전망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여전히 지난달과 같은 입장이신지, 아니면 경기 전망에 대해서 현 경제 상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신 건지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얼마 전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그 당시에는 금리 동결을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의 어떤 경기 상황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결코 저조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4월 금통위 결정 때 이제 물가 얘기를 상당히 하셨는데요. 오늘 금통위 결정을 보면, 배경을 보면 물가에 대한 표현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4월 금통위 때는 제도적 요인에 의한 하락 효과가 소멸돼서 현 수준보다 물가가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적시가 돼 있고,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금통위 때 보면은 다른 표현을 굉장히 줄이시고, 특별한 공급 쇼크가 없으면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가 전망이 지난달하고 어떤 점에서 달라지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두 질문이신데, 처음에는 경기 회복의 경기 상황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경기 전망 자체는 지난번하고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 석 달마다 한 번씩 경기를 다시 점검을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GDP 통계 자체가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7월 달에 가면 다시 또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경제를 보는 우리의 그 관점에는 그 차이점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때 경기만 보고 결정하느냐.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조금 전에 우리 이성열 차장이 가지고 있던 지난달에 그 의사록을 한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아까 그 조금 전에 인용을 하신 것인데 우리 잠재 성장률에 거의 같이 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마 내가 볼 때 그 당시로서 우리 경제의 1, 4분기의 성장 그 전망률이 0.8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이제 시중에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된다. 그러니까 0.8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만일에 0.8을 4번 계속한다 그러면 연율을 따지면 3%가 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금융 위기 상황에서 그 정도면 우리가 잠재 성장률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만 GDP 갭은 역시 마이너스가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여기서 예를 든 것이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누구는 반이 찼다 그러고 누구는 물이 반이 비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추경은 하나의 고려 요인이었다. 그래서 그 의사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할 경우는 타이밍을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그 당시로서는 지난달에는 뭐 지금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러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물가에 대한 것이 표현이 달라졌다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예상한 것보다 물가가 낮게 나오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물가를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낮게 나오는 것에 가장 큰 것이 이 오일 가격을 포함한 이 상품 가격이 생각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것에 대한 연구도 국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국제적으로 상품 가격, 특히 오일 가격 같은 것이 예상한 만큼 오르지 않겠는가. 그것이 물론 전반적으로 경기의 침체에 관한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또 소위 슈엘 가스든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해서 긴 말을 짧게 만들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국제적으로 상품 기름값을 포함한 상품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달에 이번 달에는 좀 다릅니다만 지난달에 많이 차이 나게 된 것은 항상 그 과거에는 농산물 가격이 채소 가격 같은 게 올랐었는데 지난번에 떨어졌던 겁니다. 그 기후 상황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지금 그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예측과 이제 현실 간의 괴리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상을 차장이 얘기했듯이 공급 측면에서의 큰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이라고 써놓은 것은 그것까지 우리가 다 전망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고 사실 중앙은행은 인플레라고 할 때는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 심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만 하여튼 여하튼 저희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그 면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공급 측면의 말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올해 2.3%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이제 또 계속 변화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뭐냐 그러면 작년에 물가를 보면 상반기에 높았고 하반기에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똑같은 논리를 본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고 하반기가 오면 기저효과 때문에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전망이 당시로서 2.8%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올해 2.3%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 2.8%가 된다는 것은 만일에 우리가 이 무상급식이든지 무상보육 같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 물가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걸 설명한 것이었고 뭐 지금도 뭐 그런 작년에 1년 전에가 상고하자였기 때문에 올해 이게 상저하고 가는 것은 아마 그런 유형은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쫓아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유순열 기자입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총정리하는 의미로 좀 짧게 4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느낌으로 4월 금통위하고 비교를 하면 총재님 말씀이 4월엔 굉장히 쉽고 명쾌했는데 이번에 다시 좀 어렵고 좀 모호해졌다는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의 효과인데요. 일단 뭐 총재님도 지난달에 말씀하실 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유동성이 넘치는데 대기업은 유보를 사상 최대로 쌓아놓고 정작 필요한 중소기업, 영세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는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거시정책 수단인 통화정책보다 신용정책이 유효하다. 총액 한도 대출도 늘리고 하셨던 건데 통화정책에 대한 그런 평가와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리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정부 추경과 함께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거다. 추경의 극대화 이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가 잘 연결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질문인데 상저하고의 경기 전망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 보면은 인하를 주장하는 금통위원 중에 상고 하저 그 패턴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언급하신 분이 계셨었고요. 세 번째로 지금 시장과는 계속 금리 전망이 엇박자 내릴 거라고 보면 지난달에 동결했고 이번에는 동결 전망이 또 많았는데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장과의 소통 문제 또 그거는 한은에 대한 시장의 신뢰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굉장히 좀 총재님 명언을 남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쉬운 선택보다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달 금통위 결정은 얼마나 올바른 결정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뭐 네 가지 다 아주 적절하다고 표현할까 아니면 당연히 이제 그걸 궁금할 거라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 번 부분적으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도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우 어렵고 모호하다 그러는데 저는 뭐 지난번하고 똑같이 설명을 하고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현상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 통화정책하고 신용정책을 지난번에 구분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일단 통화정책 자체의 효과라는 것이 또 좀 민간에 이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매우 신용의 소위 채널링이 안 되기 때문에 총액환대대출 같은 신용정책 가지고 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형태의 그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냐, 통화정책을 얼마나 더 완화적으로 만드는 것이냐 하는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추경을 한다 그러면 이미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의사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추경을 한다 그런다면 그러한 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러면 지난달에 할 것이냐 이번 달에 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사전적으로 예시를 하면서 추경이 되면 좀 더 완화적인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전원이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반반씩의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반이 있었고 또 이런 의견을 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견으로부터 이러한 의견이 오는 것은 내가 볼 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저하고인데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냐. 진짜 지난번에 보니까 뭐 상고하저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상고하저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관건은 이제 2, 4분기에 미국이 소위 시퀘스터 때문에 좀 낮아질 거는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미국 경제라는 것이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상저하고라고 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IMF나 OECD나 여기서 전 세계를 경제를 전망하는 것을 쫓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길 보면 거기 모든 경제가 다 상저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전체 GDP의 한 반에 해당할 정도로 수출 의존적인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나빠질 것이다 하고 전망이 꽤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지 그러면 이제 이 부장께서 질문하시고 작년에는 왜 그랬느냐? 작년에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작년에는 그 하반기에 갔을 때 소위 2010년 11년, 12년 다 똑같았습니다. 다 상저하고 한다다가 상고하저가 됐던 겁니다. 그 왜냐하면 그때마다 보면 유로존에서 그리스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꼭 하반기에 가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더 나빠졌던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틀릴 뿐만 아니라 IMF가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두 해는 연속해서 상고하저가 됐습니다만 올해는 현재로서는 상저하고라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IMF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시장의 수출에 의해서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 시장하고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난달에는 제가 볼 때 한쪽 방향으로 다 기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는 아마 반반씩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언론의 기사를 열심히 보기 때문에 글로벌 IB들은 그 중에 또 어떻다 이렇게 얘기도 듣습니다만 일반적인 언론에서 볼 때는 이 굉장히 그러니까 반반이랄까 꼭 50-50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양쪽이 그렇게 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달도 그랬었고 이번 달도 그랬었고 우리가 내려야 할 이유도 많고 동결해야 될 이유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거기서 선택을 한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지난번하고 다르게 표현했느냐? 그럼 지난번하고 똑같이 표현한다 그러면 선택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한쪽으로만 다 있어야죠. 사회에서 의견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으로만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인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던 간에 제가 지난번에 의사록을 제시를 한 이유는 거기서 이미 사실은 상당한 거를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때도 올바른 선택이고 지금도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이 없으시면 총재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우 불확실한 대내외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 경제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변하는 것이 유로존 문제이고 아까 조금 전에 유 부장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됩니다만 유로존도 얼마 전 하더라도 항상 하반기엔 더 좋아진다. 내년에 더 좋아진다. 그것이 소위 ECB에서 본 유로 경제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다 보면 자꾸만 그것이 변할 수도 있고요. 또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재정 절벽의 문제를 얘기했다가 피스컬 클리프를 얘기했다가 피스컬 드래그라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시퀘스터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미국의 연준에서도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항상 저희로서는 확률 변수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소위 하나의 컨틴전 플랜이랄까 그런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거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전망을 하고 하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특히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나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거는 우리 바로 옆에 나라는 지금 매우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한 여파가 또 주위 나라에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 대국 같으면 미국 같으면 미국과 나머지 나라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한국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변하고 또 중국이 변하고 일본이 변하고 유럽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 또 노력을 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특정 한둘의 정책 가지고 되는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지금 그런 영역에서 정책을 취해야 되는 것이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선진국도 지금 0%의 그 이자율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것이고
지금 일본은 99년 이후부터 0%입니다만 미국 같으면 2008년 하반기부터 0%고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는데 아직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 극복하고 나올 것이냐는 것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거기 불확실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 소통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뭐 소통의 문제 중요성은 조금 더 제가 토를 달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세계 경제의 변화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있고 과연 과거에 있어 보지 않은 이런 걸 가는데 우리는 혹시 과거에 있어 본 걸 토대로 해가지고 자꾸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지혜를 짜가지고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우리도 그야말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같이 지혜를 짜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아까 어느 분이 설명이 굉장히 길다 그랬습니다만 길어도 해석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짧으면 아마 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총리님 초반 말씀 중에 4월 의사록 공개일을 25일이라고 하셨는데 30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인가요? 네.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